LA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남성이 당시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총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커네티컷의 한인 치과 의사 2명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에 킥백을 제공한 혐의로 50만 불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한 간호사가 인슐린을 과도하게 투여해 환자 1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면 수감될 수 있다는 판사의 경고에 필요하다면 희생을 치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제정이 약 10년이면 고갈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LA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남성이 당시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총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의 진술과 경찰의 성명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가족은 경찰의 현장 대응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소 측은 지난 2일 경찰 총격으로 숨진 양 씨의 사망 원인을 다수의 총상이라고 밝히면서 사망 방식의 살인이라고 기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LA 카운티 검찰로 이관된 상태며 검찰은 프로토콜에 따라 현장 경관이 합법적으로 행동했는지 결정하기 위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사건 직전 양 씨 집 밖에서 경관들과 만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직원 2명은 양 씨의 불규칙하고 위협적인 행동 때문에 현장에 나왔다고 말했다면서 양 씨가 직원 중 1명을 폭행하려고 했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신건강국 측은 양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관들이 집에 올라갔을 때 양 씨는 몇 피트 떨어져 거실에서 큰 주방칼로 무장한 채 서 있었다며 잠시 후 양 씨는 경관 쪽으로 걸어왔고 경관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양 씨의 아버지 양민 씨는 정신건강국 직원은 자신의 등 뒤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자신의 아들이 정신건강국 직원들을 폭행하려고 전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민 씨는 경찰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총소리가 나기까지 불과 2분 30초가 걸렸고 준비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식이면 누가 아픈 자녀의 병원 이송을 위해 경찰에 도움을 청하겠냐며 분노했습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어제 이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다른 한인 단체들과 협력해 LA시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수사와 함께 현장 바디캠을 공개하고 한인 사회에 브리핑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커네티컷의 한인 치과 의사 2명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에 킥백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50만 불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커네티컷 연방검찰과 주검찰은 뉴 브리테인과 워터베리 2곳에 CNS 패밀리 덴탈을 차리고 환자 소개업체를 고용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 시 한 명당 $110의 킥백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최보훈 씨와 손미정 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연방 부당 청구 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최보훈 씨와 손미정 씨는 불법 킥백을 통한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 혐의를 인정하고 $50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메디케이드 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환자 소개업체에 $110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메디케이드 환자에게 일반적인 치과상 진료 이상으로 자주 또는 과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방 및 주검찰은 메디케이드 규정을 위반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액의 3배 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클레임에 대해 최대 $27,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한 간호사가 환자 22명에게 인슐린을 과도하게 투여하고 1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41살 헤더 프레스티는 3건의 살인 혐의와 19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펜실베니아주 버틀리 카운티 법원에서 종신형과 최소 380년에서 최대 760년의 징역형을 부과받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프레스디는 특히 인력이 부족한 야간 근무 시간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과다하게 인슐린을 투여했고 일부 환자가 이를 견디면 추가로 인슐린을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프레스디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카운티 치코라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3명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2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 1건의 가중폭행, 3건의 돌봄 의존자 방치, 3건의 무모한 위험행동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프레스디가 5개의 다른 치료시설에서 19명의 환자를 학대한 혐의도 발견해 지난해 11월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 중 1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불법 행위는 소셜미디어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났고 언제쯤 죽는 거지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대는 43세부터 104세까지 다양했고 프레스디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여러 의료시설을 전전하며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프레스디는 자신이 환자들을 돕고 있고 그들의 고통을 끝내고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스디는 간호사가 되기 전 동물병원에서 일했고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일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관련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법정에서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면 수감될 수 있다는 판사의 경고에 필요하다면 희생을 치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명령을 10차례 위반했다며 벌금 $1,000를 부과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함구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면서 이런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규정하고 재발 시 수감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함구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판사가 함구령을 위반하면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헌법이 감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언제든 그 희생을 치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항소법원이 관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선거 자금 모금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부금 확보 경쟁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트럼프 진영의 모금액은 $9천만 바이든 진영보다 절반 가까이 적었습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퇴직이나 장애연금 그리고 공공의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두 분야 재정이 약 10년이면 고갈될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퇴직 장애연금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재정이 앞으로 10년 내에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35년까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상했던 시기보다 고갈 시점이 1년 늦춰졌지만 조만간 고갈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들은 예정된 지급액의 약 83%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2036년에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갈 예상 시점보단 5년 늦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미국 경제의 성장과 근로자 수의 증가, 평균 임금 상승 등이 반영돼 조정된 겁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재정 전망이 여전히 암울하다고 평가하면서 세금 인상이나 혜택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관련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1년 후 주택가격이 5.1%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년 전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5년 후 주택가격 상승률 예상치는 2.7%로 전년 예상치 2.8%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후에는 현재보다 9.7%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고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 후에는 임대료가 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1년 후 평균 모기지 금리는 8.7%, 3년 후에는 9.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이미 7.22%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승은 주택시장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늘어난 저축을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동안 쌓인 초과 저축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것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계의 경우 대출 수요가 모든 범주에서 악화됐는데 특히 자동차 할부 금융 수요는 1년 만에 가장 약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최근 세금 보고 통계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850로 지난해 2,753달러에서 3.5% 늘었습니다. 총 환급액은 2,452억 2,600만 달러로 지난해 2,366억 6,150만 달러보다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환급 건수는 8,605만 8천 건으로 전년보다 0.1% 소폭 늘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환급 건수는 전체 93%를 차지했고 8,002만 8천 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 이체를 통한 환급 총액은 전년 대비 2% 증가해 2,358억 1,800만 달러에 달하며 평균 환급액은 2,947달러로 4.2% 증가했습니다. 전체 접수 건수는 1억 3,913만 7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했고 전자 접수는 1억 3,451만 1천 건으로 1.9% 증가해 전체 접수 건수 중 96.7%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가스값의 상승으로 인해 연비가 저렴한 배터리와 모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료비 절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컨슈머 리포트는 매일 40마일을 주행하고 연간 4차례에 걸쳐 500마일씩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가주와 워싱턴주 등 4개의 주에 지난 1월 가스비와 전기료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계산해 발표했습니다. 비교조사 결과에서는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가스차,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와 비교해 연간 연료비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BMW 330e X드라이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와 330i X드라이브 가스차를 비롯해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기아 니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여러 주에서의 가스비와 전기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일반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모델이 연료비 절약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BMW 3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가주에서 연간 연료비가 330i 가스차보다 $193 저렴했고 워싱턴주에서는 그 차이가 $484에 달했습니다. 또한 현대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보다 가주에서는 연간 $123, 워싱턴주에서는 $530 더 저렴한 연료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연료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컨슈머 리포트는 차량 가격이 전기차가 비싸다는 이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필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어제 주인 노예 남편 아내를 쓴 한인 우일현 작가를 전기 부문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일현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예일대에서 인문학 학사학위를,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습니다. 노예 주인 남편 아내는 1848년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농장주와 노예로 변장해 북쪽으로 탈출을 감행한 노예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입니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의 조슈아 캐플런 등 기자 5명을 공공보도 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17년에 창설된 퓰리처상은 뉴스와 보도사진 등 언론 부문과 문학과 드라마 등 예술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3일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감염 우려군에 있는 시민들은 여름이 오기 전 반드시 관련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중순 기준 시내 5개 부로에서 확인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자는 149명으로 특히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47명에 달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은 2차례 접종받아야 하는데 1차 접종 후 28일 내에 한 번 더 맞아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주로 남성 간의 성관계로 전염되지만 긴밀한 접촉 또는 감염자가 사용한 옷이나 수건 등을 통해 전염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최근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 준비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총 $10,000,000 규모의 시민권 및 통합보조금 프로그램 시행 절차와 신청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에게 시민권 교육과 귀화 신청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공공 또는 비영리 단체 가운데 최대 40개 단체를 선정해 2년간 매년 최소 $150,000에서 최대 $300,00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6월 21일까지이며 신청 절차에 필요한 등록 정보는 연방정부 그랜트 웹사이트에 2024 회계연도 시민권 및 통합 보조금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장과 린다이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이 오는 10일 비영리 단체 UA3와의 협력으로 어머니의 날 유아용 분유 무료 증정 행사를 실시합니다. 수혜 대상은 퀸즈 20학군 또는 23학군에 거주하는 학부모들로 린다이 샌드라 황 시의원실을 방문하면 유아용 분유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유는 6에서 12개월 유아에게 적합한 법스 수프림 팔로원 스테이지 2 포뮬라 28온스 캔으로 가족당 2캔까지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적지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리고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